석유 수출국 기구와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원유 생산량을 하루 1천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했지만 멕시코의 수용 거부로 인해 합의안이 불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급등락 장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제 원유 전쟁의 내막과 유가 전망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엑센처 아시아 에너지 대표를 지내셨고 지금은 에너 아이디어즈 컨설팅을 이끌고 있는 김희집 대표 나왔습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주 에너지 전문가이신데 사실 오펙 플러스가 합의를 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멕시코가 빠져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네. 원유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사실 지난 3월 5일, 네. 6일 오페크 네.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기를 감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우디의 감산 요청에 대해서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네. 그때 이제 결렬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 이후로 또 유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재하에 이제 긴급으로 어저께 네. 오페크 화상 회의가 열렸었는데 네. 사실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네. 또 중간에 월스트리트저널은 2천만 배럴까지도 감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2천만 배럴까지. 예, 네. 희망적인 소식이 네. 있었는데 사실 내심 한 네. 1천만 배럴은 많이들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 5월, 6월 다음 달부터 두 네. 달간은 이제 한 1천만 배럴. 네. 네. 그다음에 8월부터는 7월부터는 올해 말까지 한 800만 배럴. 네. 내년 그 이상으로 한 600만 배럴 감산을 기대를 했었고 네. 그게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의 계획이라고 알려졌었는데 네. 네. 사우디와 러시아는 네. 각기 250만 배럴씩 자기가 제안을 했었고 네. 이제 이라크 같은 데가 100만 배럴 네, 이렇게 네. 나라별로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감산량을 이렇게 나라별로 나눴는데. 그렇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멕시코가 40만 배럴을 요청을 받았는데 네. 10만 배럴만 할 수 있고 아. 그 요청을 거부하면서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근데 멕시코는 또 사정이 왜 그런가요? 멕시코 대통령이 네. 석유 산업 재건을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 시행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을 사실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네. 그런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정치적 부담도 굉장히 컸다 그런 정치적 얘기죠? 부담도 컸었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원래 이런 카르텔이 무너지는 큰 이유는 네. 이 멤버들 간의 신뢰도가 깨지고 네. 서로 속이거나 네, 이런 멤버가 나타나거나 네. 또는 외부의 큰 요인이 나타나는 것들이 큰 원인이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봐서.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 오펙 같은 카르텔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서로 멤버들끼리 신뢰도도 사실 낮고요. 낮고요. 네. 또 외부 요인으로 미국의 셰일 석유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공급도 그렇죠. 초과됐고 네. 여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엄청난 수요 감축이 일어나면서 사실 카르텔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지난 3월 초에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른바 마켓을 늘리기 위한 뭐 전쟁을 벌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합의를 한 듯 했는데 네네. 멕시코 하나가 빠져난다고 해서 그러면 이 합의가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내일 뭐 G20의 석유장관 회의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런 정치 외교적인 전망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여러 국가들 특히 석유를 재정의 큰 원천으로 쓰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그 셰일 석유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러니까요. 금융 기업 기관까지 어려움이 올까봐 걱정이 많은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은 분명히 큰데 네. 지금 일부 국가들은 이 가격이 내려간 만큼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물량을 늘려서 재정을 또 상당히 보충을 해야 되는 또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카르텔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일하게 공평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서로 물량을 조정해야 되는데 네. 이제 누구라도 거기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가지면 그 제수의 딜레마라는 원칙처럼 네. 사실 합의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합의가 돼도
사실 미국, 캐나다, 브라질이 이제 참여하는 네. G20 화상회의에서 이제 이러한 국가들도 감산에 대한 요청을 좀 받을 것이고 네. 여기에 사실 대응이 또 그 국가들도 쉽지 않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설사 1,000만 배럴에 대한 오펙 플러스 합의가 돼도 현재 수요 감축되는 부분이 거의 2천만 배럴에서 3천만 배럴로 근데 코로나19로 코로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2천만 배럴 수요 감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을 다시 원 상태로 돌리기에는 오펙 플러스의 1,000만 배럴 합의도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하루 의 생산량, 수요 공급량과 이 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계속 더 된다면 수요가 계속 줄 거 아닙니까? 네네. 생산량이라든지 수요량 추세가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수요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석유는 이게 굉장히 그 가격에 비탄력적이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또는 내려간다고 해서 수요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먼저 중국, 한국 이런 네. 국가를 시작으로 줄었죠. 하지만 이제 미국, 유럽에 의해서 수요가 줄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에 적어도 2천만 배럴에서 3천만 배럴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3천만 배럴까지. 네. 네. 현재 매 작년까지 네. 일일 한 1억 배럴을 보시면 되니까 하루에. 네. 거의 한 2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네. 수요량이 당분간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따라서 그렇게 수요량이 줄였을 때 이 가격에 주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아시아 외환 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수요가 줄면 사실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설령 지금 하루 1,000만 배를 감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네. 수요 감축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네. 가격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까요? 그럼 어떤? 하방 압력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너무 낮은 가격 네. 20불대 초반인데요. 네. 20불대 초반이 뭐 20불대 후반이나 네. 30불대 초반까지는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그 이상은 근본적으로 수요가 되살아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말에 비하면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인 거죠? 유가가. 유가가 절반 이하로 올 초 대비 올 올초 초 대비. 60불까지니까요.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갔다가 네. 이제 조금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유가가 떨어진다면 석유에만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네네. 중동이라든지 뭐 러시아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네네. 중남미 이런 데 재정 상황 굉장히 안 좋겠네요.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란은 이미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베네수엘라라든가 또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 이런 입장에서도 국가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들은 산유국들이 그 키를 쥐고 있는 사우디와 러시아에게 예. 주는 압력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두 석유 이른바 대국 오펙의 뭐 리더 킹핀 그리고 비오펙의 이제 대빵 러시아. 주주인 러시아인데 예, 예. 이 두 나라의 싸움이 미국의 셰일 석유 업체들과의 어떤 관계, 그 셰일 석유 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몰고 가게 한 게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이제 그 분석도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 에너지 업계, 석유 업계의 은행 같은 네. 리더십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네. 그에 준하는, 그에 못지않은 생산량을 갖게 됐고 네. 사실 이제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상으로 네. 생산량을 갖게 되는 그래서 미국도 1270만 배럴, 80만 배럴까지도 생산이 됐기 때문에 뭐 최대 뭐 1위 네. 생산하는 업체. 네, 세계 그 3대 국가가 사실은 비슷한 생산량을 그러네요. 가지면서 네.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과거에 독보적인 리더십을 혼자 갖고 있다가 네. 이제 러시아와 미국과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 된 네.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고요. 사실 러시아의 주장이나 사우디의 일부 주장도 사우디와 러시아만 감축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그 네. 효과는 미국의 셰일 업계는 계속
가만히 앉아서 네.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은 시장 경제에 의해서 네. 이 석유 업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4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 주재하에 네. 미국의 에너지 업계들이 모였는데 네. 미국의 에너지 업계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많은 기업들은 이 상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서 시장에 맡기자. 자연스럽게 통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자들이 달 인더스트리 컨솔리데이션 합병을 통해서 보다 강한 기업들이 태어나고 또 완만하게 시장이 회복되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또 제시를 상당히 하였습니다. 그럼 미국 석유업계는 이 오펙의 감산 노력에 맞춰서 스스로 뭐 어느 정도 감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합의하고 이런 건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의적인 감산보다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변동비도 안 나오는 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할 테고 또 금융 비용을 내지 못하는 업체들은 파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합병 통합이 일어나면서 이 위기를 시장 경제에 의해서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강하게 극복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 정수는 미국 기업다운 생각 같군요. 그렇습니다. 시장 논리를 중시하는. 네네. 이렇게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낮은 수준으로 와 있고 수요 공급을 본다면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네. 우리나라 이제 정유업체들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어떻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죠.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줄었고 네. 우리나라도 한 15% 정도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기존에 비싸게 샀던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재고 평가 손이 재고 평가선. 일어났고 네, 지금 현재 휘발유 경유 같은 특히 네. 휘발유 부분이 재고가 넘쳐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원유보다도 휘발유 가격이 더 싼 그런 형태를 정말 거꾸로네요. 원유를 해가지고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드는데 네, 네, 네. 제품이 더 싸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정제 마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네. 사실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다행히 우리나라 정유업계가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이니까 이 위기를 충분히 넘어서시겠지만 하지만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들이 일자리도 많이 갖고 있는 네. 기업들이 네.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은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런 정유업계의 위험은 또 사실 항공업계 같은 위험이 또 사실 정유업계에 주는 영향도 큽니다. 그렇죠. 항공유 같은 항공유를 부분은 안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요. 네. 사실 항공도 이제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네. 산업이고 이런 항공 산업이 특히 국적기 산업 같은 네. 부분들이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부가 유지해주면 사실 정유나 네. 그 정유를 또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산업도 함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이 뭐 워낙에 지금 어려우니까 네. 항공유 같은 걸 비축해 놓고 있는데 마냥 비축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네네, 항공회사들은 이 비축유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네네. 뭐 수요가 쓸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항공유 지금 수요는 네. 거의 뭐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60% 70% 이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재고 관리도 말씀하신 대로 네, 재고 관리도 재고 관리도 그렇고 또 생산 시설 입장에서는 사실 정유는 어느 정도 이 포트폴리오 비율을 맞춰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생산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항공업계, 정유업계, 네. 그다음에 다른 석유화학 업계까지도 네. 그 여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유회사들도 어렵지만 요즘에 이게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개인들이 그 원유 산물을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한다 그래요. 굉장히 네네네.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럴 경우에 뭐 계속 원유가 오른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편이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상품은 사실 개인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 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달리 거래 비용이 상당히 높은 네.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가가 굉장히 우리가 고유가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 저유가가 10년 이상 지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2, 3년은 아주 기본적이고 네. 10년까지도 지속된 적도 있고 네. 특히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기본적인 수요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유가의 반등을 베팅을 많이 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어려운 전망이 어렵긴 한데 뭐라 그럴까요? 평균적인 전망이랄까? 시장 전문가들의 무슨 컨센서스가 좀 혹시 있습니까? 시장이 네네네. 어떻게 될 것 같다. 네, 여러 기관에서 네. 유가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가 상당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네. 내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금융기관이라든가 영국의 네. 바클레이, 네. 그다음에 미국의 골드만삭스 뭐 이런 네. 기관에서 내고 있는데 안 좋게 보는 기관은 20불대 초반에서 계속 머물 것으로 보는 기관도 있고요. 네. 30불대 중반까지 대충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30 중반. 40불 이상을 보는 기업은 그런 기관은 아직 지금 있지 않은 그런 상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결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수요가 얼마나 이제 올라가느냐.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올 여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도 과연 얼마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다양한 예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집 애너 아이디어스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